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밤 11시 45분. 마포구 합정동 뒷골목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비라기엔 지나치게 차갑고 겨울비라기엔 아직 이른 그 빗줄기는 서울의 밤을 칠흑처럼 물들이며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다.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합정동 골목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마치 수채화 물감을 뒤엎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오피스 빌딩 50층, 300평 전체를 사용하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창문에는 고급스러운 금속 간판이 빗물에 젖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무소 내부는 바깥의 음산한 날씨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이태리산 대리석 바닥 위로 간접 조명이 부드럽게 퍼졌고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 시내 주요 지점의 실시간 교통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최첨단 실험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송태풍 박사가 현미경 앞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 옆에서 나정희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사무소의 메인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이해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표정이 굳어졌다. 둥근 안경 너머의 맑은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탐정님 전화요. 넓은 거실 형태의 응접실 소파에 앉아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키 185cm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은퇴한 권투 선수로 착각했을 외모였다. 하지만 그 거친 인상 아래 감춰진 눈빛은 놀라울 만큼 깊고 고요했다. 누구야?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인천 송도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 여자분이에요. 자기 남편이 오늘 밤 총에 맞았다고 해요. 강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런 종류의 전화였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바꿔줘. 강혁이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탐정님이세요? 강혁 탐정님?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총에 맞았어요. 경찰은 자살 미수라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개가 있었어요. 누런 개가 현장에 있었대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커다란 누런 개가. 전화는 거기서 끝. 강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체중 75kg의 단단한 몸이 소파에서 벗어나는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무술 유단자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애나 씨, 인천 송도로 가야 할 것 같아. 이애나는 이미 태블릿을 꺼내 들고 있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자 능력이었다. 1998년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재였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둥근 안경 뒤에 차분한 눈동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이성적인 태도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이미 내비게이션 찍어놨어요. 이 시간이면 3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워밍업 걸어놓을게요. 제가 운전할게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애나의 운전 실력은 맥가이버 수준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았다. 각종 차량은 물론이고 드론, 보트, 심지어 헬기까지 다루는 그녀였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에게 사무소를 맡기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여러 대의 최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는 주차장에서 이애나가 고른 것은 검은색 벤틀리 플라잉 스퍼였다. 빗속을 뚫고 벤틀리가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렀다. 이애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핸들을 잡았고 강혁은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꺼내 의뢰인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전화한 사람은 최서연, 나이 45, 남편은 배정호, 나이 51,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와인 수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야. 꽤 유명한 사람이네. 이애나가 백미러를 한번 확인하고 입을 열었다.
와인 수입업이요? 그 바닥이면 인맥이 상당할 텐데요. 그래. 그리고 경찰은 자살 미수로 보고 있어. 근데 부인은 아니라고 해. 현장에 누런 개가 있었다는 게 신경 쓰여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서울의 야경을 일그러뜨렸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되살아났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직관.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는 사건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개라, 어색한 거 하나 나왔네. 새벽 0시 30분 벤틀리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고급 주택가 앞에 멈추었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이미 현장에 와 있었고 노란 폴리스 라인이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강혁과 이에나가 차에서 내리자 현관 앞에서 담요를 두른 채 서 있던 여자가 달려왔다. 최서연이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탐정님이세요? 정말 와주셨어요? 강혁입니다. 전화 주신 최서연 씨 맞으시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최서연을 안으로 들여보낸 뒤 강혁은 현장을 살폈다. 2층짜리 고급 주택의 서재, 배정호는 책상 앞 회전 의자에 앉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총알은 관통하여 뒤쪽 책장에 박혀 있었다. 현재 배정호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였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었다. 현장 경찰관이 강혁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강 탐정님 아니십니까? 강력계 시절에 저 신입이었는데요. 아, 김영사, 오래간만이네. 네, 이 건은 일단 자살 미수로 보고 있습니다. 서재 바닥에서 권총이 발견됐고 배정호 씨 손에서 화약 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형사 시절의 습관대로 있는 것부터 확인했다. 책상 위에 와인잔 하나, 절반쯤 남은 레드 와인병, 노트북 컴퓨터, 만년필, 그리고 핏자국. 바닥에는 경찰이 이미 수거한 권총의 위치를 표시한 마커가 있었다. 다음으로 없는 것을 찾았다. 유서가 없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치고 유서가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했다. 또한 총상이 오른쪽 어깨라는 것도 이상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기 어깨를 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어색한 것을 찾았다. 그리고 찾아냈다. 서재 창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지 않았다. 창문턱에는 빗물에 젖은 진흙 자국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흙 자국 옆에 큰 동물의 발자국 같은 흔적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애나 씨? 강혁이 조용히 불렀다. 이에나가 다가와 창문턱을 살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소형 채취 키트를 꺼내 진흙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이 진흙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자국, 개 발자국이에요. 꽤 큰 개예요. 체중이 40kg 이상 나가는 대형견이에요. 누런 개. 강혁이 중얼거렸다. 최서연이 전화해서 말했던 그 누런 개. 현장에서 경비업체 직원이 목격했다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커다란 누런 개. 그때 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 아저씨가 그랬어요. 총소리를 듣고 달려왔는데 현관 앞에 커다란 누런 개가 서 있었대요. 이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라고요. 개가 경비 아저씨를 한참 쳐다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대요. 강혁은 최서연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배정호는 와인 수입 무역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다. 인천 송도에서 바커스 와인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직접 와인을 수입해 국내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 납품하고 있었다. 사업 파트너로는 의사 출신의 부동산 재벌 윤대식, 전직 기자 출신의 마케팅 회사 대표 서진우, 그리고 세관 공무원 출신의 물류업자 한태준이 있었다. 이 네 사람은 1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다고 했다.
남편이 요즘 뭔가 불안해했어요. 3시간 전쯤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 일은 끝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강혁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형사 시절부터 써오던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배 사장님의 사업 파트너분들, 윤대식, 서진우, 한태준, 이 세 분과 최근에 다툼이나 갈등 같은 건 없었습니까? 최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다들 오래된 친구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남편이 누런개를 봤다고 했어요. 회사 앞에서, 집 근처에서, 심지어 식당에서 나오는데 골목에서. 같은 누런개가 계속 나타난다고. 처음엔 우연이려니 했는데 점점 불안해 하더라고요. 강혁과 이해나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장을 떠났다. 벤틀리의 조수석에 앉은 강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해나가 차를 출발시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탐정님, 자살 미수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어깨를 쏘는 자살은 없어. 그리고 유서도 없고 창문턱에 진흙이랑 개 발자국, 누군가 밖에서 침입했어. 그런데 경찰은 화약 잔류물 때문에 자살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해. 그 누런 개가 계속 신경 쓰여요. 나도. 걔는 단서야, 애나 씨. 이 사건의 열쇠가 그 개한테 있어. 빗줄기가 다시 거세졌다. 벤틀리의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강혁은 생각에 잠겼다.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잃었고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의 시선은 이미 사건의 표면을 뚫고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틀 뒤인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사건은 단순한 한 건의 총격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전 10시 강역 탐정사무소로 긴급 연락이 들어왔다. 배정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인 한태준이 자신의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채 발견된 것이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목숨은 건졌지만 위 세척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커피에서 고농도의 살서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건물 주차장 폐쇄외로 카메라에는 새벽 4시경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커다란 누런개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또 누런개예요. 이에나가 사무소의 대형 모니터에 폐쇄회로 영상을 띄우며 말했다. 화면 속의 누런개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보이기도 하고 믹스견처럼 보이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상당히 큰 체구라는 점과 목줄이 없다는 점이었다. 영상 분석해봐. 품종이랑 체중 추정, 그리고 이동 경로. 이미 송 박사님한테 넘겼어요.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강 탐정, 아까 이 선생이 가져온 진흙 샘플 분석 결과 나왔어요. 이 진흙은 인천 일반 토양이 아닙니다. 염분 함량이 높고 특정 규조류가 섞여 있어요. 인천 내양 쪽, 그러니까 옛날 부둔처 갯벌 토양이에요.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옛날 부두, 지금은 쓰지 않는 곳이겠네. 맞아요.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한 10년째 방치된 곳이에요. 나정이가 보조 모니터에서 지도를 검색하며 말했다. 30대 중반의 나정이는 초미인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외모를 가졌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었다. 인천 내항 일대 폐부두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인 출입 금지예요. 근데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노숙자나 유기견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혁이 수첩을 꺼내 배정호의 사업 파트너 4명의 이름을 적었다. 배정호, 윤대식, 서진우, 한태준, 총격과 독극물. 2건의 사건이 이미 터졌다. 남은 2사람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었다. 애나 씨, 윤대식이랑 서진우한테 연락해봐. 경고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야 해. 알겠어요, 탐정님. 이해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진우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윤대식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탐정이요? 나도 알아요. 배정호가 총 맞고 한태준이 독극물이라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소. 오늘 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낯선 음식이나 음료는 드시지 마십시오. 전화를 끄는 강혁에게 이해나가 말했다. 서진우 씨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요. 이건 좀 불안한데요. 실종이야. 강혁의 한마디에 사무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총격, 독극물, 그리고 이제 실종. 사건은 점점 확대되고 있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누런 개.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강민혁이었다. 형, 나 혁이야. 혁아 무슨 일이냐? 인천 송도 쪽에서 연쇄 사건이 터지고 있어. 총격, 독극물, 실종. 경찰은 아직 연결 안 시키고 있는데 나는 같은 범인이라고 봐. 검찰 쪽에서 인천지검한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알겠다. 바로 확인해 볼게. 혁아 조심해라. 형. 강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합정동의 오후 하늘은 어제의 비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강혁과 이해나는 인천 송도에 있는 윤대식의 호화 저택을 방문했다. 윤대식은 의사 출신답게 깔끔한 외모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탐정님. 우리 넷이 15년 전에 좀 나쁜 일을 했소.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해나는 옆에서 조용히 노트에 기록을 시작했다. 2007년이었소. 우리 넷은 그때 아직 젊었고 돈에 눈이 멀었소. 배정호가 와인 수입 루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밀수를 했소. 무엇을 밀수했습니까? 마약이요. 동남아에서 와인 상자에 숨겨서 들여왔소. 딱 한 번이었소. 그런데 그 운송을 담당한 선원이 있었소. 이름은 최동애. 부두에서 일하던 젊은 선원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짐을 운반했다가 세관에 걸렸소. 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요? 우리가 최동애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소. 한태준이 세관에 있었으니까 서류를 조작했고 서진우가 기자 인맥을 동원해서 언론도 막았소. 최동애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소. 그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윤대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약혼녀가 있었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항구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였소. 최동애가 감옥에 가고 나서 그 여자는 사라졌소. 우리는 그 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았소. 사업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누군가 복수를 시작한 거군요. 강혁의 말에 윤대식이 고개를 떨구었다. 최동해가 출소했을 거요. 형기가 끝났을 거란 말이오. 그리고 그 누런 개, 최동해가 부두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소. 누렇고 커다란 잡종견이었소. 그 개의 새끼이거나 아니면 윤대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윤대식의 집을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이해나가 태블릿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최동해, 2007년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년 만기 출소. 이해나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을 이었다. 출소 후 행적이 없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변경 이력이 없고 건강보험 이용 내역도 0이에요. 사실상 사회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약혼녀는? 확인 중이에요. 윤대식이 이름을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민혁 형한테 부탁해 볼까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나는 강민혁과도 친한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민혁 형, 저 애나예요. 2007년 인천지법 최동의 마약 밀수 사건 재판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해요. 1시간 뒤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찾았다. 최동의 재판 기록에 증인으로 출석한 약혼녀 이름이 나온다.
박은하, 당시 23살, 인천 내항 근처 식당 종업원이었다. 형, 고마워. 박은하 현재 행적도 알 수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알아보고 연락할게. 강혁은 수첩에 박은하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다. 15년 전의 비극이 현재의 연쇄 사건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가난한 한 선원의 인생을 짓밟고 그 위에 불을 쌓은 4명의 사업가들. 그리고 그 선원이 키우던 누런개. 이 사건의 핵심은 범인을 잡는 게 아니야.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네? 범인이 누군지는 이미 윤곽이 보여. 중요한 건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고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야. 사건 이후의 삶, 그게 진짜 진실이야. 이에 나는 강혁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눈썹에 옅은 흉터,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눈빛. 이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 시선을 돌려 태블릿 화면에 집중했다. 늘 그랬듯이 그 마음은 깊이 숨겨두었다. 10월 31일 저녁 서진우의 실종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서진우의 마케팅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째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서진우의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짐을 급히 챙긴 흔적이 있었다. 여권은 서랍에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과 일부 옷가지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서진우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경비원이 커다란 누런개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3건이야. 총격, 독극물, 실종, 그리고 3건 모두에서 누런개가 목격됐어. 강혁이 사무소의 대형 테이블 위에 사건 정리 보드를 펼치며 말했다. 배정호, 한태준, 서진우, 윤대식 4사람의 사진을 붙이고 각각의 사건을 선으로 연결했다. 그 중심에 최동혜와 박은하의 이름을 적었다. 아직 공격받지 않은 사람은 윤대식 1명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윤대식은 우리한테 자백했어. 나머지 3은 입을 다물었고 윤대식이 가장 솔직했다는 건 어쩌면 가장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 그때 나정희가 급히 달려왔다. 탐정님, 서진우 씨 차량이 인천 내항 쪽 폐부두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차 안에 서진우 씨는 없고 차 문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었대요. 인천 내항 폐부두. 강혁이 되뇌었다. 송태풍 박사가 분석한 진흙의 출처와 일치하는 장소였다. 가자. 강혁이 일어섰다. 이해나가 이미 차 키를 들고 서 있었다. 이번에는 벤틀리 대신 지형 주파 능력이 좋은 지프를 택했다. 폐부두 지역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해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다. 송 박사님, 나정희 씨, 드론 준비해 놓으세요. 현장에서 요청하면 바로 띄울 수 있게요. 이해나의 지시에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9시 강혁과 이해나는 인천 내항의 폐부두에 도착했다. 재개발이 중단된 채 10여 년째 방치된 이곳은 황량 그 자체였다. 부서진 컨테이너들이 녹슬어 있었고 갈라진 콘크리트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폐창고의 함석 지붕을 덜컹거리게 흔들었다. 서진우의 승용차는 폐부두 입구에서 약 200m 안쪽에 버려져 있었다. 차 문은 운전석 쪽이 열린 채였고 키는 꽂혀 있었다. 강혁은 차 주변을 살피며 바닥을 확인했다. 발자국이 2종류야. 하나는 구두, 서진우 거겠지. 하나는 운동화인데 사이즈가 커. 300mm 이상이야. 이해나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개 발자국도 있어요. 2사람은 발자국을 따라 폐부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바다 냄새가 짙게 풍겼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강혁의 추격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폐 컨테이너들 사이의 좁은 통로, 무너진 담장의 틈새, 부서진 계단의 방향을 순식간에 파악하며 앞서 나갔다. 이쪽이야. 발자국이 이 폐창고로 이어져.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있는 폐창고 앞에서 강혁이 멈추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낮고 굵은 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으르렁대는 소리가 아니라 슬프고 긴 울음이었다. 강혁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폐창고 안쪽 구석에 캠핑용 랜턴이 놓여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축 늘어진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서진우였다. 의식은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서진우의 발치에 커다란 누런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다. 개는 강혁을 보자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온순한 눈을 가진 개였다. 누런 털이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다. 하지만 체구는 확실히 컸다. 개는 강혁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안녕.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개에게 말했다. 개가 낑낑거리며 일어나 강혁의 손에 코를 비볐다. 강혁은 개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서진우에게 다가갔다. 서진우 씨, 저는 강혁 탐정입니다. 구해드리겠습니다. 이에나가 재빠르게 서진우의 결박을 풀었다. 어떤 매듭이든 척척 풀어내는 것도 그녀의 특기 중 하나였다. 서진우는 풀려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나를 여기 데려온 놈이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키가 아주 컸어요. 발이 엄청 크고 그놈이 그랬어요. 당신들이 빼앗은 15년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이 개를 남겨두고 갔어요. 최동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대답이었다. 11월 2일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사건을 정리했다. 서진우를 경찰에 인계하고 윤대식의 자백 내용과 서진우의 증언을 종합했다. 이제 사건의 윤곽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15년 전 배정호, 윤대식, 서진우, 한태준 네 사람은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수했다. 운송을 담당한 선원 최동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고 최동해는 징역 10년을 살았다. 출소 후 최동해는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이제 15년 만에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다. 총격, 독극물, 납치, 그리고 매 현장에 등장하는 누런 개. 하지만 강혁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최동해가 범인이라면 너무 쉬워. 강혁이 중얼거렸다. 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에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녀였지만 커피는 항상 정성스럽게 내렸다. 본인은 이를 직업의식이 아니라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행동이라 진지하게 말하곤 했지만 강혁의 커피에는 유독 더 신경을 쓰는 것을 나정이 많이 알아차리고 있었다. 최동해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면 동기도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해. 이렇게 쉽게 풀리는 사건은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강혁은 수첩을 펼쳤다. 형사 시절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방식대로 사건의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배정호 총격, 오른쪽 어깨 관통상,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 한태준 독극물, 치사량 미만, 조기 발견 가능한 시간대의 투여, 서진우 납치, 묶어두기만 하고 실질적 해를 가하지 않음. 이에나의 눈이 커졌다. 전부 다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겁을 주려는 거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야. 자기가 15년간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똑같이 맛보게 하려는 거지. 그러면 윤대식한테도 뭔가 하겠네요. 그런데 윤대식은 우리한테 자백했어. 최동해가 그걸 안다면 윤대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강혁은 다시 한번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박은하 행적 나왔어? 혀가 나왔다. 근데 좀 의외다. 박은하, 현재 인천 송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이름은 은하의 바다라는 카페인데 배정호의 와인 트레이딩 사무실에서 불과 300m 거리야.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300m?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은하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를 확인했는데 미혼이야. 하지만 카페 사업자 등록 시 비상연락처로 적은 사람이 있어. 최동해가 아니라 윤대식이야. 윤대식. 좀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 같다. 전화를 끄는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윤대식이 유일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자백한 이유, 박은하가 윤대식을 비상연락처로 적은 이유, 그리고 윤대식만 아직 공격받지 않은 이유. 애나 씨, 은하의 바다라는 카페로 가자. 인천 송도요? 지금 가면 점심때쯤 도착해요. 차 빼놓을게요. 이애나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강혁보다 한 발 빠른 언제나 그런 그녀였다. 은하의 바다는 인천 송도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다. 배정호의 와인 트레이딩 사무실이 있는 대형 빌딩에서 불과 300m,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재즈 음악과 커피 향이 두 사람을 맞았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마흔을 간 넘긴 듯한 나이에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수수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강했다. 세상의 바닥을 보고 다시 올라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투명한 눈빛이었다. 어서 오세요. 박은하 씨이신가요? 강혁의 물음에 여자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누구신지.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배정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은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체념한 듯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카페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고 두 사람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이애나가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박은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커피를 내리는 동작은 정확하고 우아했다. 오랜 시간 숙련된 움직임이었다. 배정호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강혁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의 방식이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상대의 진심에 직접 다가가는 것. 박은하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15년 전에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배정호만 아니라 냈다요. 최동혜 씨의 약혼녀였죠? 네. 동해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짐을 옮기라고 해서 옮겼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해 오빠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전 재판 때 증인으로 나갔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박은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동혜 씨가 출소한 후에 만나셨습니까? 박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2017년에 나왔어요. 하지만 동해 오빠는 이미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면서 많이 변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를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자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전 아니라고 기다렸다고 했지만 오빠는 떠났어요. 인천 내항의 폐부두 근처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누런 개 한 마리만 데리고. 그 누런 개가 지금 사건 현장마다 나타나는 개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동해 오빠가 옛날에 키우던 개의 새끼예요. 부두 근처 떠돌이견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동해 오빠가 출소하고 나서 유일하게 마음을 연 존재가 그 개였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이애나가 옆에서 조용히 노트에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은하 씨,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번 연쇄 사건 최동혜 씨가 한 거 맞습니까? 박은하가 강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동해 오빠가 그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총을 쏘거나 독을 넣을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동해 오빠는요. 그런데 윤대식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 거죠? 박은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대식 씨는 유일하게 사과한 사람이에요. 2019년에 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카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부터 가끔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요. 그리고 이 카페 보증금도 윤대식 씨가 도와줬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맞춰졌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탐정님, 윤대식이 유일하게 공격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래, 최동혜가 범인이라면
사과하고 속죄하는 윤대식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했을 거야. 하지만 아까 박은하 씨가 말했잖아. 최동해는 총을 쏘거나 독을 넣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이 걸려.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송도의 하늘은 높고 파랬다.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해. 11월 4일. 강혁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사건의 겉모습 아래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송태풍 박사의 추가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배정호의 서재에서 발견된 총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총알의 발사 각도와 화약 잔류물 패턴이 자살은 물론이고 외부 침입자의 소행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총알은 서재 내부, 그것도 배정호가 앉아있던 위치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것이었는데 그 위치는 서재 안의 수납장 뒤편이었다. 누군가 서재 안에 숨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나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배정호 손에서 화약 잔류물이 나왔잖아?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범인이 총을 쏜 뒤에 배정호의 손에 총을 쥐어주었거나 아니면 사전에 화약 잔류물을 묻혀둔 거예요. 국과수 시절에 이런 위장 사례를 몇 번 봤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해나에게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달라고 했다. 한태준이 먹은 커피의 독극물, 정확한 성분이 뭐였어? 살서제 성분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해나가 국과수 시절 후배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한태준의 커피에서 검출된 독극물은 일반 살서제가 아니라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특수 약물이었다. 일반인은 구하기 어려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입수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 의사.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윤대식이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 그런데 윤대식은 사과하고 속죄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범행을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와서 자백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윤대식이 아니라 윤대식의 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는 누군가. 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애나 씨, 윤대식의 병원 기록, 처방전 발급 내역 확인할 수 있어? 민혁 형한테 부탁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30분 뒤 강민혁에게서 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윤대식이 최근 3개월간 발급한 처방전 중 한 건이 눈에 들어왔다. 수면제와 특수 약물을 포함한 처방전이었는데 환자 이름이 윤서연이었다. 윤서연? 서연이라는 이름, 최서연? 이해나가 소리쳤다. 아니, 잠깐. 배정호의 부인 최서연 말이에요? 최서연이 윤대식한테 진료를 받았다고요? 강혁이 수첩을 급히 넘겼다. 처음 사건 현장에서 만났던 최서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던 그 여자. 그런데 그녀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서연은 새벽에 우리 사무소로 전화했어. 남편이 총에 맞았는데 경찰이 아니라 탐정에게 먼저 전화했어.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그건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서연은 누런 개를 강조했어. 경비원이 봤다는 누런 개. 마치 히로 누런 개가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유도한 거야.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건의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서연이 범인이야. 이해나가 숨을 삼켰다. 배정호의 부인이요? 생각해봐. 최서연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 맞아떨어져. 최서연은 남편 배정호가 15년 전에 마약 밀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최동해가 출소한 뒤에 복수를 할 거라는 공포를 남편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어. 최서연은 그 상황을 이용한 거야. 이용했다고요? 남편을 직접 쏘고 그걸 최동해의 복수로 위장한 거야. 한태준의 독극물도 서진우의 납치도 전부 최서연이 최동해의 소행으로 보이게 만든 거야. 누런 개는 그 위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소품이었고. 이해나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빠르게 사고를 정리했다. 잠깐만요. 그러면 누런 개는 최서연이 의도적으로 현장에 데려다 놓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닐 거야. 누런 개는 최동해의 개가 맞아. 개는 주인을 따라다니니까 폐부도 일대를 돌아다녔을 거야. 최서연은 그걸 알았고 범행 현장을 최동해가 은신하는 폐부도 인근으로 설정한 거야. 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만든 거지. 이해나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그러면 동기는 뭐예요? 최서연이 왜 남편을 쏘고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까지 공격한 거예요? 강혁이 수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었다. 돈이야. 배정호가 마약 밀수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 사업은 끝이야. 하지만 배정호가 피해자가 되면 어떨까? 누군가의 복수 대상이 된 불쌍한 사업가. 동정 여론이 생기고 사업 파트너들도 결속되고 결정적으로 보험금이 나와. 보험금? 배정호에게 최근에 거액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거야. 확인해봐. 이해나가 즉시 나정희에게 연락했다. 정희 씨, 배정호 이름으로 된 보험 가입 내입 내역 좀 확인해 줄래요? 최근 1년 이내에 가입한 상해보험 위주로요. 나정희의 대답은 30분 뒤에 왔다. 탐정님 찾았어요. 배정호 명의로 올해 7월에 가입된 상해보험이 있어요. 보험금이 50억이에요. 수익자는 최서연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서연 명의로 된 해외 계좌 송금 내역이 수상해요. 지난 석 달간 3번에 걸쳐 총 3억 원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개인 계좌로 송금됐어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필리핀이라, 동남아, 총기 입수 경로가 거기였을 수 있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군용 탄약이라고 송 박사님이 분석했었는데 필리핀 암시장에서는 군용 탄약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혁의 표정은 개운하지 않았다. 뭔가 하나가 더 남아 있었다. 애나 씨, 최서연이 혼자서 이 모든 걸 했을까? 어떤 의미예요? 총을 쏘는 건 훈련이 필요해. 독극물을 정확한 양으로 투여하는 건 의학 지식이 필요해. 서진우를 납치해서 폐부두까지 끌고 가는 건 체력이 필요해. 최서연 혼자서는 불가능해. 공범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 그리고 그 공범은 의학 지식이 있고 최서연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같은 이름이 떠올랐다. 윤대식. 11월 5일 오전. 강혁은 사무소의 최첨단 회의실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를 대형 화면에 정리했다. 송태풍 박사, 나정희, 이해나가 모두 모여 있었다. 화면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사진, 시간대별 행적, 증거물 분석 결과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리할게. 강혁이 입을 열었다. 이 사건에는 3개의 층위가 있어. 첫 번째 층위는 15년 전 마약 밀수 사건이야. 배정호, 윤대식, 서진우, 한태준 4명이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수했고 운송을 담당한 선원 최동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 최동해는 10년을 살고 출소했고 인천 내항 폐부두에서 누런 개와 함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두 번째 층위는 최서연과 윤대식의 공모야. 최서연은 남편 배정호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렸어. 동시에 윤대식은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최서연이 그 약점을 파고든 거야. 윤대식은 최서연의 주치의였고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세 번째 층위는 누런개, 즉 최동해야. 최동해는 실제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최서연은 최동해의 존재를 이용해서 모든 범행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야. 15년 전에 4사람이 최동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같은 방식이라니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그래, 그게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한 점이야. 강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아닌 슬픔이 묻어 있었다. 탐정이 된 후에도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픔 위에 또 다른 아픔이 겹쳐지는 현실. 최동해는 15년 전에도 희생양이었고 지금 또다시 희생양이 되려 하고 있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추론만으로는 부족해.
강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애나 씨, 최서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 사무소 드론이랑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쓰면 가능해요. 최서연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폐쇄 회로랑 송도 일대의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하면 돼요. 정희 씨, 최서연과 윤대식의 통화 기록, 만남 장소, 금융거래 내역 전부 정리해줘. 나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탐정님. 송 박사님, 한태준의 커피에서 나온 독극물이랑 윤대식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의 일치 여부를 확정해 주세요.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로 돌아가며 대답했다. 오늘 중으로 결과 낼게요. 강혁은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형, 나 혁이야. 큰 건이 될 것 같아. 검찰 쪽에서 영장 준비 좀 해줘. 강민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혁아 대상이 누구냐? 최서연, 배정호의 부인, 그리고 윤대식. 윤대식은 너한테 자백한 사람 아니었나? 자백이 진짜 참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알리바이 만들기였을 수도 있어. 자기가 우리한테 먼저 과거를 털어놓으면 우리가 그를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계산한 거지.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교활하네. 알겠다, 준비할게. 11월 6일 밤. 증거가 모여들었다. 나정희가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최서연과 윤대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명 계좌가 존재했고 그 계좌에서 필리핀 마닐라의 무기 브로커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송태풍 박사의 분석 결과 한태준의 커피에서 나온 독극물은 윤대식만이 처방할 수 있는 특수 약물과 100% 일치했다. 그리고 이에나가 드론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적한 최서연의 차량 이동 경로는 더욱 결정적이었다. 배정호가 총에 맞은 날 밤 최서연의 차량은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인천 내양 폐부두 근처를 지나갔다가 다시 송도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서연은 폐부두의 진흙을 서재 창문턱에 묻혀놓아 외부 침입의 흔적을 위장했던 것이었다. 완벽해요, 탐정님. 이 정도면 기소할 수 있어요. 이에나가 말했다. 하지만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 최동혜를 만나야 해. 최동혜를요? 왜요?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니까 우리가 최서연을 잡기 전에 최동혜가 또다시 누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해. 이에나는 강혁의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 피해자를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강혁이었고 그것이 이에나가 이 사람 곁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였다. 같이 가요, 탐정님. 두 사람은 밤 10시에 인천 내양 폐부두로 향했다. 이번에는 이에나가 사무소의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를 챙겼고 만약을 위해 사무소 옥상의 헬리포트에 헬기 출동을 대기시켜 놓았다. 나정희가 사무소에서 실시간 드론 영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폐부두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다. 며칠 전 서진우를 구출했던 그 장소, 녹슨 컨테이너와 부서진 콘크리트의 세계,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여전히 함석 지붕을 흔들고 있었다. 강혁은 이번에도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며 폐부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에나가 반 발짝 뒤에서 야간 투시 장비로 주변을 살피며 따랐다. 드론 영상에 따르면 폐창고 3번 건물에서 열 반응이 감지됐어요. 이에나가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 나정희의 보고를 중계했다. 폐창고 3번 건물, 낡은 철문 앞에서 강혁이 멈추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익숙한 소리, 개의 낮은 울음. 강혁이 철문을 밀었다. 안쪽에 캠핑용 가스버너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침낭이 깔려 있었다. 그 침낭 위에 누런 개가 엎드려 있었고 개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최동혜.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하지만 외모는 60대처럼 보였다. 감옥에서의 10년과 출소 후 5년의 은둔 생활이 그의 몸과 얼굴을 혹독하게 갈아놓은 것이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지만 살이 빠져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깊이 패인 눈두덩이 아래서 어두운 눈동자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누런 개가 강혁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다. 며칠 전에 한 번 만난 사이였다. 최동혜 씨.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탐정이라는 사람이지? 최동혜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서진우를 데려간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오늘 온 건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러 왔어? 당신을 지키려고 왔어. 최동혜가 코웃음을 쳤다. 날 지켜. 세상에 날 지켜주려는 사람이 어딨어? 15해 전에 내 놈한테 버림받고 감옥에서 10년 썼고 나와 보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은하는 혼자서 맨바닥에서 일어서느라 늙어버리고 누가 날 지켜줬어? 강혁은 아무 말 없이 최동혜의 맞은편에 앉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이해나도 조용히 옆에 앉았다. 누런 개가 이해나의 손에 코를 비벼왔고 이해나가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최동혜 씨, 당신이 서진우를 납치한 건 범죄야. 하지만 배정호 총격이랑 한태준 독극물 사건은 당신이 한 게 아니지? 최동혜의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 배정호를 쏜 건 최서연이야. 배정호의 부인. 한태준에게 독극물을 넣은 것도 최서연과 윤대식의 공모야. 그 두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이용해서 범행을 위장한 거야. 15년 전에 네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지금 또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 최동혜의 얼굴에 경악이 퍼졌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또다시 배신당한 자의 절망, 또다시 이용당한 자의 무력감. 최동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소리 없이 마른 볼을 타고 내린 눈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누런 개가 낑낑거리며 주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야. 강혁이 손을 뻗어 최동혜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 끝내야지. 이번에는 내가 끝내줄 테니까. 그 한마디에 최동혜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의 검게 그을린 얼굴, 눈썹에 옅은 흉터,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최동혜는 그 눈빛 속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11월 8일.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대형 회의실. 이 사건의 모든 관련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테이블 한쪽에 배정호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깨의 총상은 회복 중이었지만 아직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한태준은 얼굴이 아직 누렇게 떠 있었다. 서진우는 강혁에게 구출된 이후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였다. 윤대식은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질근 깨물고 있었다. 최서연은 남편 배정호의 옆에 앉아 있었다.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남편의 등을 쓰다듬고 물잔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최동혜가 앉아 있었다. 박은하가 그 옆에서 최동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둘 다 수척했지만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15년이라는 세월도 끊지 못한 유대가 느껴졌다. 강민혁이 검찰 측 대표로 참석했고 경찰 수사관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강혁이 회의실 중앙에 섰다. 이해나가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기록을 준비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전체를 장악하는 무게가 있었다. 첫 번째, 15년 전 2007년의 마약 밀수 사건입니다. 배정호, 한태준, 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정호, 윤대식, 서진우, 한태준 내부는 동남아에서 와인 수입 루트를 이용하여 마약을 밀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적발되었을 때 운송을 담당한 선원 최동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태준이 세관 서류를 조작했고 서진우가 언론을 막았으며 윤대식이 의료 기록을 위조하여 최동혜가 마약 중독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배정호가 전체를 기획했습니다. 배정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강민혁이 한마디 했다. 배 사장, 증거 다 확보됐으니까 부인하지 마시오. 배정호의 입이 다시 닫혔다. 최동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 사이 어머니를 잃었으며 약혼녀 박은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강혁의 시선이 박은하에게 잠시 멈추었다. 박은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동해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두 번째, 2022년 10월에 시작된 연쇄 사건입니다. 강혁이 대형 화면을 켰다.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건 일지가 나타났다. 10월 28일 배정호 총격, 10월 31일 한태준 독극물, 같은 날 서진우 실종. 경찰과 언론은 이 사건들을 출소한 최동해의 복수극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 현장마다 나타난 누런 개가 그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서연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강혁이 최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배정호를 쏜 것은 최서연 당신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배정호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최서연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강하게 반박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날 밤 2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총소리를 듣고 내려온 거예요. 2층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의 차량이 그날 밤 10시 15분에 인천 내항 폐부두 근처를 지나간 것이 고속도로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시각은 11시 20분. 당신은 폐부두에서 진흙을 가져와 서재 창문턱에 묻혀놓고 외부 침입을 위장했습니다. 이에나가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모니터로 전송했다. 고속도로 카메라에 찍힌 최서연의 차량 사진이 대형 화면에 떠올랐다. 차량 번호, 시간, 위치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총기입니다. 당신은 필리핀 마닐라의 무기 브로커에게 3억 원을 3번에 나눠 송금했고 이 차명 계좌는 당신과 윤대식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것입니다. 강혁의 시선이 윤대식에게로 옮겨갔다. 윤대식 씨, 당신은 우리에게 과거를 자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백은 알리바이였습니다. 과거를 먼저 털어놓으면 우리가 당신을 현재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계산한 거죠. 윤대식이 입술을 떨었다. 한태준의 커피에 투여된 독극물은 의료용 특수 약물이었습니다.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분석 결과 당신이 처방 가능한 약물과 100%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서연에게 이 약물을 처방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윤대식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강혁은 다시 최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의 동기는 보험금이었습니다. 배정호 명의의 50억 상해보험, 수익자는 당신. 남편이 총에 맞으면 보험금이 나오고 남편의 과거가 밝혀지면 이혼 사유도 생깁니다. 남편의 재산 분할과 보험금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 거죠. 최서연의 눈에서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다. 헌신적인 아내의 얼굴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떨림도 눈물도 없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15년을 참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15년을 살았어요. 마약을 밀수한 돈으로 사업을 키우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와인을 마시며 웃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옆에서 15년 동안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배정호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찼다. 서연아. 부르지 마.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 회의실에 날선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그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슬프되 단호했다. 최서연 씨,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최동해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범죄에 분노했다면 왜 같은 방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이용했습니까? 최서연이 입을 다물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강혁이 최동해를 바라보았다. 최동해 씨, 당신은 서진우를 납치한 건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총격과 독극물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최동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박은하가 그의 팔을 꽉 안았다. 그리고 2007년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최동혜 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서연, 윤대식 두 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독극물 투여, 증거 위조, 보험 사기 혐의입니다. 그리고 배정호, 한태준, 서진우 세 분에 대해서도 2007년 마약 밀수 사건의 재수사가 개시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다가와 최서연과 윤대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서연은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윤대식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배정호, 한태준, 서진우의 얼굴에는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는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2022년 12월 2일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최서연과 윤대식은 구속 기소되었다. 배정호, 한태준, 서진우에 대한 마약 밀수 재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동해는 서진우 납치 건으로 약식 기소되었지만 정상 참작이 충분히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예상되었다. 2007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강민혁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강혁은 인천 내항 폐부두를 다시 찾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해나가 함께였다. 오늘은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최동해가 다시 살아갈 곳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다. 강혁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최동해와 박은하를 위한 작은 집을 마련했다. 인천 내항 근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단독주택이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1,000억대 재산을 가진 재벌이지만 그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는 데 있다고 강혁은 믿었다. 최동해와 박은하가 새 집 앞에 서 있었다. 누런 개가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12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요, 탐정님? 박은하가 눈을 붉히며 말했다. 은하 씨,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빼앗겼던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최동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강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인사 안에 15년의 고통과 드디어 찾아온 평화와 그리고 감사가 전부 담겨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돌아오는 길, 이해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서해로 기울어가는 오후 햇살이 차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탐정님. 응. 아까 은하 씨한테 한 말 멋있었어요. 뭐가? 15년 동안 빼앗겼던 걸 돌려드리는 거라는 말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건은 끝이 아니야, 애나 씨. 범인을 잡고 나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가해자가 자기 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게 진짜 결말이야. 이에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옆자리의 강혁을 힐끗 바라보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옅은 흉터, 깊은 눈,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이에나의 가슴 속에서 늘 숨겨왔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그 마음을 삼키고 대신 한마디를 건넸다. 저는 탐정님 옆에서 계속 일할 거예요. 아시죠? 알지, 고맙다, 애나 씨. 고맙다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강혁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다. 벤틀리가 서울을 향해 달렸다. 서해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바다 위에 빛은 금빛이었다. 마치 누런 개의 털빛처럼.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강혁 탐정사무소 50층에 작은 파티가 열렸다.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사무소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한층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어색하게 산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정이가 직접 만든 딸기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혁도 검찰 업무를 일찍 마치고 동생의 사무소를 찾았다. 혁아, 재수사 결과 나왔다. 배정호, 한태준, 서진우 전원 기소됐어. 최서연이랑 윤대식도 재판에 넘겨졌고. 고마워. 고맙긴.
다 네가 한 거지. 그리고 최동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졌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무죄 판결이 나올 거야. 강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이 동생의 어깨를 톡 쳤다. 혀가 한잔하자. 형, 나 오늘 와인 말고 그냥 맥주 마실래? 맥주? 너 맥주 마시는 거 처음 본다. 기분이 그래. 형제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맥주잔을 부딪혔다. 합정동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크리스마스 이브 야경은 보석을 흩뿌린 것처럼 눈부셨다. 이해나가 다가왔다. 와인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정희가 뒤에서 가라 가라 하는 표정으로 손짓하고 있는 것을 이해나는 모른 척했다. 탐정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애나씨. 이해나는 강혁의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깨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평소보다 조금 가까웠다. 와인잔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은은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탐정님, 새해에는 좀 쉬세요. 글쎄, 세상이 쉬게 해줄지 모르겠네. 그래도 하루쯤은. 강혁이 고개를 돌려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의 맑은 눈,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조명 아래서 발그레해진 볼. 강혁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아까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이번에도 삼키고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루쯤은. 이해나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도 같은 말이 있었지만 역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인천 바닷가에서는 최동해와 박은하가 새집 거실에서 조용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다. 작은 트리에 불을 켰고 박은하가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서 김을 내고 있었다. 누런 개가 거실 한가운데에 드러누워 배를 하늘로 향한 채 잠들어 있었다. 죽음을 부르는 개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누런 개는 실은 15년 동안 주인을 기다린 충직한 영혼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바다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밤은 고요했고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나듯 겨울 바다의 밤도 언젠가는 봄을 맞이할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밤이 끝나지 않는 한 그 불은 계속 켜져 있을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합정동 50층의 불빛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을 것이었다.